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의 60대, 70대 어르신들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분 생각보다 훨씬 젊으시네. 우리 부모님 저 나이 때랑 완전히 다른데. 저도 그 생각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20년 전 같은 나이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외모도 생각도 사는 방식도. 이제 환갑 지났다고 집에서 TV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스스로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노후를 당당하게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변하고 있는 그 10가지 특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분명히 바뀌실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를 기억하십니까? 퇴직하면 집에서 TV를 보고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명절에 손자 손녀가 찾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노후는 그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 자식에게 기대는 것, 체면을 차리는 것,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 공식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그 공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식의 결혼, 자식의 취업, 자식의 집, 자식의 아이. 부모의 삶은 언제나 자식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즐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였으니까요. 노후의 돈은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혹시 모를 자식의 어려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에 돈을 쓰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체면이 소비를 지배했습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보일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시선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인맥은 넓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외롭다는 신호처럼 보였고,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은퇴는 끝이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날이 인생이 멈추는 날이었고, 그 이후의 삶은 그저 남은 시간을 소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나를 중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비는 경험으로 향합니다. 물건보다는 여행, 저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만족.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재편됩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심으로 연결되는 몇몇과 깊이 교류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은퇴는 완전한 종료가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삶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삶을 설계합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직접 그립니다. 이것이 지금의 노후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0가지 변화를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각성이고 한 시대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이 지나면 스스로를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미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노인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무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이제 쉬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 이미 삶의 에너지를 반납하라는 암묵적인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그 단어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저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30년 전 60대와 지금의 60대는 체력도, 정보력도, 활동 범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인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어른일 뿐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노인이라 부를 때, 혹은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다시 설계 중이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노화의 속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직 충분히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더 많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차이가 축적되면 체력이 달라지고, 인지 능력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의 노후에는 이런 자기 암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앞에서 겸손해야 했고, 늙음을 인정하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생각이 노년을 결정한다는 것을, 태도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괜찮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이면 삶이 바뀝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나 중심의 인생입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자식의 결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식의 육아를 함께 책임지고, 자식이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노후는 뒤로 밀렸습니다.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고, 하고 싶은 것 한 번 시원하게 못 해보고, 자식 걱정으로 노후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의 60대, 70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노후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그 생각 위에 하루를 설계해 보십시오. 네 번째 변화입니다. 인간관계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에 이름이 많을수록, 모임에 자주 나갈수록,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노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체면 때문에 계속 연락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통하는 한두 명이 피상적으로 연결된 수십 명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 연락을 줄이는 것, 모임에서 빠지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남은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는 가까움이 아니라 존중에서 유지됩니다. 오늘 당장 연락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5번째 변화입니다. 체면보다 만족을 선택하는 소비입니다. 예전의 노후 소비는 체면이 지배했습니다. 자식 결혼식에 얼마를 썼느냐, 손자 용돈을 얼마나 주었느냐, 이웃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소비의 기준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는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참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혼자서는 가기 어색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 나이에 무슨 필요냐 싶어서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르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물건보다는 여행, 저축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만족이 소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철학이 바뀐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노후에서 잘 쓰는 노후로의 전환입니다. 물론 준비 없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 아끼고 모은 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작은 계획 하나를 세워 보십시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명숙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고 밖에 나가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꽃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 직접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분 몇 개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고 화원에 가서 물어보고 직접 심고 가꾸면서 하루하루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자식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꽃 키우는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댓글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살아있어요. 아직 괜찮아요. 그것이 이분의 매일입니다. 6번째 변화입니다. 은퇴의 공식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가 명확한 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었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체면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하면 생활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에게 은퇴는 전속력으로 달리던 삶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어떤 분은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흐름에 맞게 삽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목공을 배우고 강습을 듣고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노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2의 출발입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오늘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7번째 변화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노후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72세 남성입니다.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TV를 봅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일어서면 다리가 좀 무겁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몸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또 한 분은 같은 나이의 남성입니다. 퇴직 후 동네 야산을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20분 걷고 나서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1시간을 거뜬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시냐고, 비결이 뭐냐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정지는 빠른 노화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뇌는 자극받지 않으면 느려집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오늘 당장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10분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재원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35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첫 해는 그냥 쉬었습니다.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쉬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첫날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았을 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복지관에서 목공을 배우고 간단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손자 손녀에게 선물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때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멈춰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일거리 하나가 노후를 바꿨습니다. 8번째 변화입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예전의 노후 건강관리는 병원 중심이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약을 처방받고 다음 예약을 잡는 것. 그것이 건강을 챙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일상에서 관리하는 개념이 약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질환이 생기고 약이 늘어나고 병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르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보다 일상이 먼저입니다. 수면을 관리합니다. 밤 11시에는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리듬을 지킵니다. 걷기를 생활화합니다. 마트에 갈 때 차 대신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합니다. 짜게 먹지 않고 채소를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입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노후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체력이 달라지면 삶의 반경이 달라집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더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이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0분 걸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9번째 변화입니다. 스마트폰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기기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려면 자식에게 물어봐야 했고, 그것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기로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적응은 생존 능력입니다. 은행을 가지 않아도 송금이 됩니다. 병원 예약을 앱으로 합니다. 쇼핑을 집에서 합니다. 유튜브로 무엇이든 배웁니다. 지도 앱으로 처음 가는 곳도 혼자 찾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삶의 자립도의 차이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70대는 자식에게 덜 의존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얻습니다. 더 많은 것을 혼자 해결합니다. 그것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검색해 보십시오. 꽃 키우는 방법, 건강한 식사 방법, 걷기 운동 방법.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첫 검색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10번째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나이가 되면 배움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후라고 여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시도 자체가 나이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이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이 인지 능력을 유지시킵니다. 반대로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잃어갑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역사를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복지관에서 악기를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습니다. 이 세대는 멈추지 않는 성장 세대입니다. 나이가 성장을 막지 않습니다. 멈추려는 마음이 성장을 막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던 것, 부끄러워서 시작 못했던 것. 그것을 이번 주에 딱 한 번만 시작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 분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순 씨는 69세입니다. 결혼 후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니면 자식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여행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못 가는 사람이 됐구나.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유럽 같은 먼 곳이 아니어도 돼요. 기차 타고 경주 한번 가봐요. 혼자서 기차 타고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혼자서 경주에 도착해서 혼자 숙소를 찾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국사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 아직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아직 괜찮구나. 그 여행이 이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 혼자 강릉도 가고 전주도 가고 작년에는 제주도도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여행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의 60대, 70대가 보여주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불안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여행 가는 것,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이 어딘가 결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기 위해 어울리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나가고 피곤한 관계도 억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혼자만의 시간이 빈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독은 충전입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내가 단단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혼자라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것이 이 시대의 노후가 가진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입니다. 죽음보다 무기력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채로 멈춰버리는 것,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몸이 살아있는데 마음이 이미 포기한 상태, 그것이 진짜 노화입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해도, 걷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눈이 조금 침침해도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가볼 곳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빛납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쌓은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내는 시간입니다. 그 재배치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재배치가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체력의 격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같은 70세라도 체력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은 계단 오르기도 버겁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외출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또 한 분은 매일 아침 가볍게 운동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혼자 다닙니다.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20년의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움직인 사람과 멈춘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5년 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춘 사람은 5년 후 더 많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것이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지금의 60대, 70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사회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자기 암시로 태도를 바꾸고 자식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이동하고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체면보다 만족을 택하고 은퇴를 재배치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디지털을 삶에 통합하고 멈추지 않고 배우는 것. 이 10가지 변화가 한 세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페이지가 남았고 어떤 분은 50페이지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들을 누가 씁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이 써주지 않습니다. 사회가 써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느냐가 그 페이지를 채워갑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혼자인 것이 때로는 외롭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 감정들은 모두 정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발짝 더 나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더 배우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통의 전화를 걸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들이 모여서 노후가 됩니다. 아름다운 노후, 후회 없는 노후, 나답게 사는 노후. 만약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3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반대로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3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걸었더니 몸이 가벼워졌고, 계속 배웠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관계를 정리했더니 남은 관계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퇴직했다고, 자식들이 독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어쩌면 진짜 나다운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선택하는 세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즐기느냐,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합이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존감을 놓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사회에서 주목받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하지만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옵니다. 나는 살아온 삶으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을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설계합시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 3층 복도 끝. 나란히 놓인 2개의 침대가 있습니다. 왼쪽 침대에는 78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누워 계십니다. 재산이 15억입니다.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 딸은 대형 로펌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금 천장만 보고 계십니다. 중풍이 와서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간병인이 식사를 떠먹여 드립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좋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은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천장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을.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닦지도 않습니다. 닦을 힘도 없는 것인지, 닦을 마음도 없는 것인지. 오른쪽 침대, 정확히는 창가 의자에는 76세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재산은 5천만 원,
작은 전셋집에서 평생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금 책을 읽고 계십니다. 가끔 웃으십니다. 책 내용이 재미있나 봅니다. 햇살이 할머니 손등 위로 내려앉습니다. 할머니는 그 햇살도 모르고 책에 빠져 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멈춥니다. 할머니 오늘도 팔자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책에서 눈을 들어 올립니다. 빙긋 웃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좋잖아. 두 분의 거리는 3m입니다. 침대 2개 사이의 거리. 그런데 두 분이 사는 세상은 천국과 지옥만큼 멉니다.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게 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왜 웃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스스로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3명 남짓입니다. 나머지 7명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것이 재산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더 근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요양병원, 두 침대처럼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습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38%가 일상생활 중 최소 한 가지를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합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화장실 가기, 혼자 옷 입기 중 하나를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4명이 그렇습니다. 조병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직원이 50명이나 됐습니다. 재산도 쌓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3채, 지방에 땅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만 10억이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조 사장님은 팔자가 좋으시다고. 그런데 74세에 중풍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왼쪽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3개월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왼팔을 영영 못 쓰게 됐습니다. 왼다리도 불편해서 혼자 걷기 힘들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400만 원 나왔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병인이 할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장만 봤습니다. 50명 직원을 거느리던 사장님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내 팔자가 뭐였나? 평생 돈 벌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야? 10억이 있어도 화장실을 혼자 못 가면 팔자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이 조병수 할아버지의 요양병원 방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82세 윤정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나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윤 할머니 팔자 좋으시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으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을 여십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30분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십니다. 무릎이 가끔 아픕니다. 허리도 뻣뻣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입니다. 혼자 차린 밥상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드십니다. 오늘도 맛있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합니다. 청소기를 돌립니다. 빨래를 합니다. 모든 걸 혼자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팔자 좋으시다고 하던데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팔자? 나 가진 거 없는데. 그런데 있잖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복 받은 거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병원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걸잖아. 혼자 밥 먹고, 혼자 화장실 가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할머니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비결? 없어.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쉬고 싶어도 일어나. 귀찮아도 걸어. 안 그러면 몸이 굳어. 몸이 굳으면 팔자고 뭐고 없어. 할머니는 통장에 6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조병수 할아버지는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머니 팔자를 부러워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자 좋은 노년과 그렇지 않은 노년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허리가 뻣뻣하면 쉬엄쉬엄. 그래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쌓이면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것. 그것이 노년 팔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밀,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2025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였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증상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취미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71세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9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계속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결국 TV를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둘이서 밥 먹었는데 이제 혼자구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TV 보고 잠들고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심심해. 처음엔 자식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전화하니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복지관에서 피아노 배운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피아노? 나이가 몇인데 무슨 피아노?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심심하시잖아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복지관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처음엔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매일 30분만 연습하세요. 3개월 후에 달라질 겁니다. 첫날 도레미파솔도 못 쳤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데 다른 건반이 눌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또 울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나. 그래도 다음 날 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레미파솔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했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동요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쳤습니다. 두 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뿌듯해서였습니다. 내가 해냈네. 혼자서 해냈네. 지금 할머니는 레퍼토리가 12곡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자식들한테 전화를 안 해도 됩니다. 심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합니다. 1년 후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할머니 요즘 팔자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네. 제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요즘 복 받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복? 그냥 피아노 치는 게 즐거워. 처음엔 외로웠어. 남편 없으니까. 근데 있잖아. 외로움을 없애는 건 사람이 아니더라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야. 나는 피아노를 찾았어. 그게 내 팔자를 바꿨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순옥 할머니는 피아노를 즐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팔자입니다. 취미가 없으면 지금 당장 찾으십시오. 피아노, 그림, 글쓰기, 원예, 독서, 뭐든 좋습니다. 71세도 피아노를 배웁니다. 80세도 그림을 그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우면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비밀, 불편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합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질이 핵심 변수로 꼽혔습니다.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억지로 만나는 관계, 이것이 노년의 팔자를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73세 홍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10명이나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갔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 승진한 거 알아? 부장 됐어. 연봉이 1억 2천이야. 할머니는 듣는 내내 속이 불편했습니다. 내 아들은 평범한 대리인데.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올해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 석사 따러. 할머니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그냥 회사 다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젊은 것들이 다 버릇없어.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2시간 동안 자랑 아니면 불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갔지? 기분만 나빠졌잖아.
그런데 다음 달에 또 갔습니다. 안 가면 섭섭해한다고. 또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게 1년을 반복했습니다. 그 1년 동안 할머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없어 보여요? 할머니는 그냥 나이 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작아지는 그 모임이 할머니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가면 또 자랑만 듣겠지. 결국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편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안 갔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너무한 건가? 그래도 계속 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친구 중에 진짜 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미숙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랑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했습니다. 만나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홍명자 할머니는 이미숙 할머니하고만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어질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래, 다음에 또 봐. 그 짧은 인사가 한 달을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홍명자 할머니가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10명이던 친구가 지금 1명이 됐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이 더 따뜻하다. 외롭지가 않아. 왜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었는데 혼자였고 지금은 적은 사람 곁에 있는데 함께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홍 할머니 요즘 보니까 팔자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더라.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친구 줄어서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전혀. 오히려 지금이 복이야. 나이 들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만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1명이 만나고 나서 기분 나쁜 사람 10명보다 나아. 그게 진짜 팔자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벗 1명을 얻는 것이 평생의 재산이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외딴 유배지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1명 때문이었습니다. 홍명자 할머니의 이미숙 할머니가 그 1명이었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연락을 줄이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절교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안 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편해집니다. 편한 사람 1명이 불편한 사람 10명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네 번째 비밀,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2025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낮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을수록 관계가 좋아진다는 역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72세 장옥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한테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생겼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못하셔서 은행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딸한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애가 요즘 바쁜데.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5분 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은행은 가야 하는데. 또 내려놨습니다. 지난주에도 병원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또 부탁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전화했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엄마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내일 갈게요. 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도 바쁜데 내가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짐이 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내 일을 내가 못하니까 자식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할머니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74세 박순이 할머니가 사십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워야겠다. 복지관에 스마트폰 교실이 있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첫날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처음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세요. 할머니가 눌렀는데 다른 게 눌러졌습니다. 왜 이래? 옆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됐습니다. 할머니만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그래도 다음 날 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걸기를 배웠습니다. 오, 내가 혼자 전화 걸었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진 찍기를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카오톡을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행 앱을 배웠습니다. 잔액 조회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오, 내 통장 잔고가 보이네. 이제 은행 안 가도 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배웠습니다. 이거 누르면 택시가 와요? 네. 이제 혼자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갑니다. 딸한테 부탁 안 해도 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오히려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나 요즘 완전 좋아, 즐거워, 나 바빠. 엄마가 바빠요? 응.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할 게 많아.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팔자 좋으시네요.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자식한테 전화를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지더라. 역설이지? 근데 사실이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애들한테 미안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하면 더 반갑고 만나면 더 즐거워. 당당한 부모 곁에 자식이 더 가까이 옵니다. 짐이 되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멀어집니다. 지금 당장 배우십시오.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잔액 조회, 카카오 택시 부르기. 이 5가지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복지관에 가십시오. 손주한테 물어보십시오. 천천히 배우십시오. 자식한테 전화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집니다. 역설이지만 진실입니다. 5번째 비밀, 오늘 하루에 만족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 중 가장 많이 언급한 이유가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상태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78세 정봉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십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 할아버지 팔자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네. 할아버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오랜 친구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습니다. 친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여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봉수야, 왜?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집에서 밥 먹는 거. 그냥 내 밥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여기 병원 밥은 싱거워.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싶다. 김치도 먹고 싶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것도 그립더라. 여기선 침대에 누워서 소변 받아야 하잖아.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에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떴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 평범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눈이 떠지네. 팔자 좋다. 세수합니다. 물이 나오네. 감사하다.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맛있네. 복 받았다. 화장실 갑니다. 내 발로 걷네. 팔자 좋다. 매일 이렇게 삽니다.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매일 똑같은데.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아프지 않았어. 배고프지 않았어. 내 발로 걸었어.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 그게 사실은 팔자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 평범한 하루를 얼마나 그리워하겠어.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선생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먹은 밥 한 끼, 오늘 걸은 산책길, 오늘 맡은 꽃냄새. 그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팔자 좋은 노인들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만큼 인내가 됩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밥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아프지 않았으면 그걸로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찾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네. 내 팔자는 안 좋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듣거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거나 불편한 사람 하나 정리했거나 자식한테 부탁 하나 안 해도 되거나 오늘 밥 한 끼 맛있게 먹었거나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그 시작입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팔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10억이 있어도 화장실 혼자 못 가면 팔자가 안 좋고 5천만 원밖에 없어도 혼자 걸을 수 있으면 팔자가 좋습니다. 요양병원 2 침대를 기억하십니까? 왼쪽 침대에 할아버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장만 봤습니다. 오른쪽 창가에 할머니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 두 분 사이의 거리는 3미터였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사는 세상의 거리는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늘리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노년을 비교와 후회가 아닌 감사와 평화로 채워드릴 것입니다. 팔자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평생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면 어떤 모양일 것 같으세요? 거창한 꿈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한 무언가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의 살아야 할 이유는 마트 포인트였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후가 두렵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미자 어르신, 73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삽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였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투병 2년 그리고 이별. 어르신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어르신은 울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먼저 편히 가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갔습니다. 어르신은 남았습니다. 혼자. 남편이 떠나고 나서 어르신은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베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베개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매일 아침 그 베개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2사람 분량을 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푸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 그릇에 밥을 담아놓고 혼자 앉았습니다. 밥이 식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옆에서 트집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재미없는데 채널 돌려. 그 말이 그리웠습니다. 잔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귀찮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어르신은 남편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컵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냄새만 남았고 물건만 남았고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집 안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의 36%에 달합니다. 3집 중 1집이 혼자 삽니다. 송미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3이었습니다. 아들 2, 딸 1. 다들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았습니다. 딸은 같은 전주에 살았지만 맞벌이라 아이들 돌보기도 바빴습니다. 명절에 1번, 생일에 1번 봤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짧은 통화였습니다. 어르신은 이해했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쁘다는 걸.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외로웠습니다. 뼛속까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그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경제 상황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남편 유족연금 60만 원, 어르신 기초연금 35만 원, 합쳐서 월 95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병원비를 쓰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안팎이 남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왜 씻어야 하는지,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의문이 됐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 노인의 우울 증상 경험률은 21.1%로 일반 노인의 2배에 달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얼룩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저거 좀 지워야 하는데 했습니다.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얼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시간, 2시간. 배가 고파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씹고 삼키고 반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이 반복이었습니다. 이 반복이 무서웠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미자야 나와. 밥 먹자. 어르신은 거절했습니다. 나 괜찮아. 너 혼자 가. 친구들은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재미없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웃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눈치챘습니다. 미자야, 너 많이 힘들지?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마음이 무너진 것이라는 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왔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그 무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3주기였습니다. 어르신에게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아침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기일 밥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된장찌개 재료를 샀습니다. 두부, 파, 감자, 애호박, 달걀도 샀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먹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해줬습니다. 반숙으로. 노른자가 살짝 흘러야 한다고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차려놓고 혼자 먹고 싶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2~23살쯤 돼 보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같았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물건을 찍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자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으시면 좋잖아요. 나중에 쓰실 수 있는데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 말에 어르신은 멈칫했습니다. 나중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나중이 있다는 전제였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지난 2년 동안 나중에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버티자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당연히 오래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에서 포인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꺼낸 적도 없었던 카드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적립해주세요. 지수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 2,000점 적립됐어요. 만점 되면 10,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포인트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200점. 만점까지 6,800점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 희망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내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르신의 희망은 포인트 만점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달걀 프라이도 했습니다. 반숙으로 노른자가 살짝 흘러내리게 남편 자리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이기도 했고 뭔가 모를 감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포인트 3,200점, 만점까지 6,800점.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만점 채우려면 얼마나 가야 하지? 계산했습니다. 한 번에 2,000점씩 모으면 4번 더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치면 한 달. 어르신은 그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자석으로 꼭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만점까지만 모아보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점까지만. 그 작은 목표 하나가 어르신의 다음 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 한 걸음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다. 어르신의 한 걸음은 냉장고에 붙여놓은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별로 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우유 한 팩, 빵 한 봉지, 사과 2개. 계산대에 섰습니다. 지수 씨가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어르신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밝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응, 왔어. 처음으로 먼저 웃은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웃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했습니다. 5,400점이 됐습니다.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벌써 반 넘으셨네요. 조금만 더 모으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모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살짝 설렜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면 포인트가 더 쌓입니다. 만점이 가까워집니다. 어르신은 그 길을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다음 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오늘만 버티자는 생각 대신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계산대에 서면서 지수 씨 이름표를 봤습니다. 김지수. 이름이 예쁘네. 지수 씨가 포인트를 정립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도 오셨네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응. 근데 이름이 지수야. 지수 씨가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어르신이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잖아. 지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 송미자야. 지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앞으로 미자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어르신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불러. 미자 할머니라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 씨와 미자 할머니. 계산대 앞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 부르기가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마트에 갔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갔습니다. 우유, 달걀, 야채, 과일. 조금씩 샀습니다. 계산대는 항상 지수 씨가 있는 라인으로 갔습니다. 지수 씨는 어르신을 반겼습니다. 미자 할머니, 이번 주도 오셨네요. 건강하세요? 날씨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그 5분이 한 주를 지탱해 줬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느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 어르신은 처음 알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버티면 금요일에 마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수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르신에게는 동력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됐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가 어르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혼자 사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살아. 남편이 3년 전에 갔어.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공감했습니다. 그렇지, 혼자 살면 외로워.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자주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르신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주 올게. 지수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였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가 건넨 한마디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벗 한 명을 얻는 것이 평생의 재산이다. 그 벗이 꼭 오래 알아온 사람일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르신의 벗은 계산대 앞 22살 지수 씨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인트가 만점을 넘었습니다. 1만 200점. 지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만점 넘으셨어요. 오늘 10,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기뻤습니다. 진짜로 기뻤습니다. 할인 10,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 달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버텼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포인트 쓰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모으시겠어요?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계속 모을래? 지수 씨가 웃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럼 다음 만점까지 또 모으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모을게. 그날부터 어르신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포인트 2만 점 모으기. 웃긴 목표였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마트 포인트를 모으려고 산다니. 하지만 그게 어르신을 살렸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왔습니다. 1개월 차에는 밥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2개월 차에는 텔레비전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다음 회가 기다려졌습니다. 3개월 차에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새 마트 다니고 있어.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트? 왜?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인트 모으려고. 친구는 웃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르신도 웃었습니다. 응, 좀 미친 것 같아. 근데 괜찮아. 그렇게 웃은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새 목소리 좋아지셨네요.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좀 나아진 것 같아. 딸이 기뻐했습니다. 어르신도 기뻤습니다. 4개월 차에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참 좋으세요. 어르신은 그 말에 신이 나서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개월 차에는 마이크를 잡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당신은 모르실 거야. 부르다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살아서 부를 수 있으니까. 목소리가 나오니까. 6개월 차에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예전처럼 활짝 웃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웃기는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커다란 기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즐거움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것이 행복이 된다. 어르신의 작은 즐거움은 금요일 마트였습니다. 그 작은 즐거움이 이어져서 삶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그만둬요. 어르신은 잠깐 멍했습니다. 왜?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학교 복학해요. 휴학하고 알바했는데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요. 어르신은 기뻐해 줬습니다. 잘 됐다.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누구를 보러 마트에 가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마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때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제가 없어도 계속 오세요. 10만 점 모으셔야죠.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모을게. 지수가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편지와 작은 상품권이었습니다. 지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웠어. 지수야,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내 덕분에 할머니가 많이 힘을 냈어. 지수 씨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어르신도 울었습니다. 둘이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뒤에 줄을 선 손님들도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꼭 10만 점 모으세요. 저 나중에 확인하러 올게요. 어르신은 약속했습니다. 그래, 꼭 모을게. 너도 공부 열심히 해. 지수야.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 씨가 떠난 후에도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매주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수 씨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르신을 알아봤습니다. 포인트 열심히 모으시는 미자 할머니시죠? 벌써 몇만 점이나 되셨대요? 어르신은 유명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열심히 포인트 모으는 할머니로 어르신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웃겼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포인트 10만 점을 채운 날이었습니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어르신은 마트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포인트 10만 점 모았어요. 매니저가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와, 정말이네요. 저희 마트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은 그 박수를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기뻐서, 살아있어서, 포기하지 않아서. 1년 반 전 남편 기일에 무너진 마음으로 마트에 갔던 그 할머니가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포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아뒀습니다.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으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마트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지수 씨였습니다. 복학한 지 1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지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은 울었습니다. 지수 씨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10만 점 모으셨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모았어. 그것도 벌써 넘었어. 지금 12만 점이야. 지수 씨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덕분이야. 내가 나중에라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 지수 씨는 울면서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미자 할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어르신도 그 등을 꼭 안았습니다. 마트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나이도 처지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75세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째입니다. 포인트는 15만 점을 넘었습니다. 목표는 30만 점입니다. 또 1년 반을 살아야 합니다. 어르신은 살 겁니다. 매주 마트에 갈 겁니다. 포인트를 모을 겁니다. 나중에를 계획할 겁니다. 내일을 기대할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트 포인트 때문에 살아요. 웃기죠? 근데 진짜예요. 그게 나한테는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처음엔 만점만 모으려 했는데 어느 순간 살고 싶어졌어요. 포인트가 살고 싶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포인트 모으러 가다 보니까 살게 된 거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 삶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다. 그 발걸음이 쌓이면 의미가 된다. 어르신의 발걸음은 매주 금요일 마트로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쌓여서 5년이 됐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주 마트 포인트여도 됩니다. 손자가 다음 달에 온다는 것이어도 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다음 장이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의 다음 회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으면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 내일이 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다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포인트가 쌓이듯 하루가 쌓이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송미자 어르신은 그것을 마트 계산대에서 배웠습니다. 22살 지수 씨의 말 한마디에서 배웠습니다. 나중에 쓰실 수 있는데요. 그 나중에가 어르신에게는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찾기 어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다음 주에 마트에 가는 것이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어도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좋아하는 것을 하나 먹는 것이어도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그 내일이 모여 삶이 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당신이 기다리는 작은 것 하나가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크게 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일 하나를 기다리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평생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